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 접어든 지 한참 된 서울에 사는 남자입니다. 항상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보려니 조금 긴장이 되네요.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한풀이도 하고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보내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떤 사정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급사로 시작해 직원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사실 당시 급사나 작은 회사의 직원이나 월급이 그리 좋지 않았죠. 밤낮으로 일해야 할 만큼 일의 양은 많았는데 월급은 쥐꼬리라서 어머니께서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조금씩 더 벌어서 저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유가 있다면 떡 장사라도 하러 나가고 싶다고 한탄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어렸었죠. 제 위로는 형이 두 분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 제가 막내였던 거죠. 그런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저희가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아프기도 참 자주 아프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전날 건강하다가도 그 다음날 갑자기 아파서 죽을 것처럼 열이 오르고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열이 엄청나게 오르던 날 어머니가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안고는 괜찮다 괜찮다 하며 울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아픈 아이를 안고 우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오셔도 별 수는 없었죠.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든 커갔습니다. 큰형이 10살, 둘째 형이 8살, 제가 7살이던 때였어요. 사실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아주 흐릿하게만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 갑자기 둘째 형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먹는 족족 구토를 한다며 어머니가 걱정해 애가 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 형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형의 손을 잡고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전염병이면 옮을 수 있으니 저 멀리로 가라고 하셨지만 사실 단칸방에서 멀리 갈 곳도 없는데 가능한 방 구석으로 큰형과 저를 밀어놓으셨어요. 형은 제 어깨를 쥐고 저는 형 손을 잡고서 작은 형의 작은 몸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겨우 8살이었던 작은 형은 쌕쌕거리며 숨을 힘들게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고 큰형한테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작은 형이 죽어 있더군요. 저와 큰형은 서로 손을 잡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침통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끝없이 우셨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못한 가난한 부모. 그 당시 부모님의 심정을 어렸던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형을 보내고 나서 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형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너희 둘밖에 없어. 형제는 딱 너희뿐이니까 서로 잘 챙겨야 해. 네, 엄마. 꼭이야. 이젠 정말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너희뿐이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하셨죠. 그 애들한테 뭐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니에요. 애들한테 말을 해놔야 한다고요. 하지마.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전까지 온순하셨던 아버지는 작은 형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로 술을 드시며 주사가 심해졌어요. 그전까지 월급을 받는 족족 집으로 가져와 가난한 집이지만 식구들이 배골지는 않게 하셨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집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고 서러워서 점점 더 저희 형제한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월급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어머니의 삭바늘질만으로는 한계가 금방 드러났죠. 어머니는 결국 떡 장사를 하겠다며 저희 둘만 남겨놓고 나가셨고 생전 처음 떡바구니를 이고 가시다가 옆을 보지 못하셔서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정신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형과 저를 붙들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셨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오마. 언제 오세요? 곧. 너희들을 벌어먹일 수 있게 되면 그때 오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큰형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3살 위의 형이라는 존재가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형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서 언제나 도와주었고 무슨 일이든 저 대신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직 10몇 살이던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형은 무척 조숙한 어린이였고 저를 잘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형의 보호 아래에서 비록 고아원 신세였지만 저는 잘 클 수 있었어요. 고아원의 원장님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커나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서러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다 이겨내고 세상에 아직 살만하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성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형은 3년 먼저 성인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이 먼저 가서 돈 벌어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이야. 알았어. 착하게 원장님 말씀 잘 듣고 형이 전화할게. 형은 원장님의 소개로 곧장 어느 공장으로 취업해서 나갔고 간혹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으로 전화가 오면 제가 가서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형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어린 저는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도 형은 빠르게 공장에 적응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오면 선생님들도 감탄하며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거든요. 넌 형이 먼저 나가서 자리 제대로 잡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겠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3년은 느리게도 갔습니다. 형의 전화를 기다리고 공부를 하면서 채워진 시간이었죠. 형은 반년에 한 번씩 찾아오기도 했는데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선물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몇 봉지를 사들고 와서 더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왔고 그 외에는 학용품과 가방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형제 모두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뵙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져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의 희망에 따라 대학까지 진학했어요. 다행히 또 저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고 좋은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갈 수 있었죠. 형은 제 손을 잡고 데리고서 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주택의 월세방이었지만 그래도 어엿한 주거지에 우리들만의 집이었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해라. 형이 돈 벌어서 너 뒷바라지 끝까지 다 시켜줄 테니까. 내가 빨리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형 호강시켜줄게. 미안해 형. 미안하다니. 형은 네가 잘 자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형은 제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것에 너무나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형이 등록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형이 자랑스러움에 눈을 빛내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형을 그 당시에 몇 개 잊지도 않았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형은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냐. 동생 덕분에 진짜 호강한다 내가. 형, 이제 그렇게 너무 고되게 일할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전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쉬엄쉬엄 해. 이제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잡았으니 너도 나도 결혼을 해야지. 형의 그 말을 듣고 그제야 형이 20 후반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더군요. 그 당시 남성들은 20 후반이면 거의 결혼을 한 나이였기 때문에 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죠. 형에게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사실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진짜 대기업 들어가셨군요. 세상에, 축하해요. 네, 별 말씀을요. 이제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맨날 나한테 낯가리더라. 도련님은? 이제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만 안 올린 건데. 네, 형수님. 어느 날 형은 그 당시 사귀던 여자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은 사정되는 대로 할 거라며 이제 저도 밥벌이를 하니 여자친구와 합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과 좀 더 함께 살면서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형이 그렇게 결정하자 아쉬웠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형수님은 좋은 말로 하면 활달하고 나쁜 말로 하면 경박한 스타일이었어요. 형수님은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홀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사실상 저희나 비슷하게 고아로 자란 사람이었죠. 제가 형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전에는 저를 무척 싫어했는데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등 아는 동생과 만나보라는 등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형수님을 더 별로라고 생각했던 건 다방 아가씨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커피를 가지고 자주 오던 다방 레지를 짝사랑하던 순진한 청년인 형은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형의 인생에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형이 키운 거였고 형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반대할까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하던 형은 제가 별말을 하지 않자 다행이라는 듯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이었습니다. 형이 일하는 공장으로 어떤 늘수구레한 아저씨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장 주변을 맴돌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형이 그 아저씨가 누군지를 깨닫고는 곧장 달려가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죠. 너무 달라져 버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그간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셨었지만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형의 공장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잘 큰 자식들 앞에 차마 나타날 면목이 없어 주변만 맴돌며 얼굴을 보셨다고 했죠. 저희 형은 눈물을 쏟았고 아버지를 얼른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형은 혼인을 했기에 형과는 따로 살았습니다. 형은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형수님과 같이 산다는 게 싫어서 방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나왔죠. 제 직장은 월급이 무척 높았고 따로 독립해도 아버지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형은 그 후로 형수님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가정을 유지하더군요. 주로 순하고 착한 형님이 참는 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형은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관리자로 승진도 하셔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끄셨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는 회사에서 나와 제 회사를 차려서 제법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아이들과 아내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줄 수 있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때 연세가 많으셨고 뇌혈관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계속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인지는 있으셨지만 사지를 쓰지 못해서 간병인을 붙여드렸지만 직접 케어해드리지 못하는 게 못내 마음이 쓰였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3년이 가까이 지났을 시기였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다죠. 형이 결혼하고 저도 뒤이어 결혼한 지 20년도 훌쩍 넘게 지났던 때니까요. 형이 결혼한 후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었네요.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빠르게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응급차가 뒤늦게 달려와서 이미 소용이 없었던 거였죠. 우리 애들이랑 나 어떻게 해야 해요? 형수님이 저를 붙들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우셨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형님과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산 부부이니 그 정이 왜 없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아직 아이들이 성인이긴 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라 아무래도 막막하긴 했겠죠. 저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사실 아직 형의 나이는 너무 젊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드릴 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수님은 더 서럽게 울면서 휴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들도 우울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제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돈은 문제가 안 됐어요. 제 회사는 제법 잘 나가고 있었고 규모도 절대 작지 않았으니까 아내도 그 각별하다던 형님이 돌아가시자 안 되었다며 남은 가족들이라도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형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혹시 간병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간병이요? 하지만 지금 간병인이 제대로 붙어 있잖아요. 제가 뭔가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건지 갑작스러운 간병 이야기에 형수가 화들짝 놀라 손살에 쳤습니다. 그냥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간병을 해주시면 그 대가로 제가 월 500만 원을 드리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드리려면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 형수님도 그쪽이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월 500이요? 정말이죠, 도련님? 형수님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반짝거릴 정도로 화색이 돌더군요. 간병이 괜찮으시면 제가 집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집은 아버지까지 같이 모시기엔 너무 작으니까요. 뭐 맞아요. 우리 집 너무 작아. 아, 세상에. 역시 도련님은 돈을 잘 버시니까 다르구나. 세상에. 일단 집을 제 명의로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형수님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형수님은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의 간병을 자식들이 아닌 제3자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도 무척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간병하는 것이 도리에도 맞고 딱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걸 핑계 삼아 집도 마련해드리고 월마다 500만 원 정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취직을 못한 조카들은 모두 제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형은 정말 똑똑한 분이었는데 형수를 닮았는지 조카들은 하나같이 공부를 못하고 일머리도 없어서 좀 난감할 때가 많았죠. 게다가 성격이 모나서 밑에 직원들과 트러블도 잦은 편이라 결국 일이 별로 없는 부서에 둘만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저한테는 손해인 상황이었지만 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형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지의 간병까지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아버지의 간병을 맡은 지 불과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형수 댁으로 가서 가볍게 차를 한잔 마시고 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뵈었어요. 비록 사지는 못 움직이시고 말도 하지 못했지만 아직 의식은 살아있다고 의사가 말했기에 저는 아버지의 손을 두드리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감은 눈가로 눈물이 한 줄기 흐르더군요. 그때 형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유, 도련님, 아버님 아주 안색이 좋으시죠? 진짜 건강하시다니까. 이제 뒤척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안색이요? 예, 뭐 아버지의 안색은 오히려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체 간병을 제대로 하긴 하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죠. 게다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간병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련님, 저희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저희 애가 결혼을 생각한다고 해서 잠깐 말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 잠시 물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형수는 매달 돈을 더 주길 원하는 눈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리가 아파서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부엌에 나왔었죠. 하지만 냉장고에 물통이 없어서 저는 물을 어디서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려고 아버지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수님의 혼잣말을 듣게 되었죠. 아유, 노인네. 더럽게 명줄 기네. 빨리 죽어야지. 내가 한탕 땡겨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나 좋다는 남자 만나는데. 아유, 짜증나. 아유, 저 새끼는 왜 돈 달라는데 안 주는 거야? 짜증이 가득 서린 목소리였어요. 방문을 닫고 있다면 안 들리는 소리였지만 방문을 여니까 작게 들려온 정도인데 아마 의식이 있는 아버지는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놀라서 잠깐 굳어져 있다가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부엌으로 와서 서 있는데 입맛이 쓰더군요. 형수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간병이 뭐 길기나 했나요? 겨우 반년 남짓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간병이 당연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형수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저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었고 당연히 그만큼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형수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가장이 죽은 상황에서 손 내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서 곧장 저희 회사로 향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흥분은 되지 않고 얼음처럼 오히려 냉정해지더군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조카들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네? 인사 담당 직원이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조카들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쉽게 자를 수가 있었죠. 게다가 근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매달 출근하는 날보다 무단 결근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 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걸 전부 형의 얼굴을 봐서 참고 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날도 결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일 저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도련님. 형수는 저한테만 아주 간드러지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돈줄로 보일 테니까요. 살이 잔뜩 찐 저보다 나이 많은 다방 출신 여자라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쪽 직원들이 댁으로 갈 겁니다. 어머, 왜요? 우리 애들도 와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모시고 병원으로 갈 겁니다. 아버님을요? 그럼 전 간병하러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요. 그 집에서 짐 싸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놀란 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는 당연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겠죠. 아니, 내 집에서 나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 미쳤어요?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집이 아니라 제 집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버지 잘 모셨을 때 이야기였죠. 잘 못하시잖아요. 벌써 6개월이나 간병했는데 제가 아버님 뵈러 갔을 때 형수님 안 계실 때 아버지 등 살짝 봤더니 욕창이 심하던데요. 간병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그건 아버님 살성이 나쁘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욕창이 심하긴 해도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라고요. 어차피 제정신도 아닌 노인네. 내가 어떻게 그 노인네를 맨날 뒤집고 닦아주냐고요. 사실 욕창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지만 시험 삼아 던진 말에 형수는 걸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엉망으로 모셨을지 단박에 알 수 있더군요. 저는 더욱더 화가 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그 후 저는 아무런 여지도 주지 않고 형수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간 주던 돈도 싹 끊고 조카들도 아예 회사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죠. 형수는 저희 집으로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지만 고급 아파트가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가만두지 않고 곧장 내쫓았죠.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며 모시는 동시에 이제 저와 아내가 직접 케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저 역시 불효자식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군요. 형수가 대체 그동안 아버지께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읍소를 하거나 발광을 하거나 난리를 쳤습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아마 먼저 죽은 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언제나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형이었으니까요. 한동안 난리를 치던 그 새 모자는 시일이 지난 이후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살 능력이 안 되니 아마 어딘가 지방으로 내려갔겠죠. 아들들은 취직할 능력도 안 되고 형수도 돈을 벌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그리 편하지 않았지만 형과 아버지 덕분에 조금 더 행복하고 뿌듯하게 살 수 있었는데 형수님은 그중 꽤 큰 크기의 오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제 인생에서 쫓아냈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요.
자, 이것으로 제 사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들으셨던 분들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